유치권 요건 중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라고 하는 요건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되죠. 그리고 점유는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유치권은 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는 거죠. 자기 물건에 대한 뭐 유치권 주장은 생각할 수가 없죠. 여기서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보시죠. 하도급업자가 대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죠. 그런 경우에 도급인과의 관계에서는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직불 청구 뭐 이런 것들이 논리가 많이 안 서서 그 도급인, 건축주와의 관계에서는 대금 청구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수급인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의 점유 보조자나 뭐 대리인의 자격으로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를 보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의 유치권을 직접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수급인이 받지 못한 돈이란 것은 유치권 대상인 공사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틀림없죠. 이고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비록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자인 수급인의 것이 아니더라도 피담보 채권과 유치물 사이의 결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유치권 행사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대법원 사례도 그런 취지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전 시간에 제가 유치권의 결련성, 불가분성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각색을 해서 소개시켜드린 사례인데요. 뭐 10세대 공사에 창호 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을 때 뭐 그 공사 대금을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느냐, 유치권을 근거로 뭐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그 사례에서 하도급업자가 유치권자였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하도급업자가 당연히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굳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쭉 됐고요. 네. 보는 사례들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실제로 실무상 하도급업자가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실무기 때문에 이 건축주 도급인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건축주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하수급인이 어쨌든 나는 내가 돈을 다 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수급인이 하수급인한테 제대로 못 건네줬다, 전달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게 나중에 하수급인의 유치권으로 자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둬야 된다. 그죠? 해둬야 된다. 뭘 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예를 들어서 하수급인이 체납 없이 실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받고 진구하고 하수급인이 직접 사인이 담긴 그런 확인서를 받고 하는 그런 방법 등으로 좀 관리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가 필요한데요. 점유. 유치권이 성립 요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유지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소멸할 수가 있죠. 성립 요건이기도 하면서 유지되는, 계속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점유, 그 다음에 타인을 매개로 한 간접점유,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한테 간접점유를 해서는 그거는 유치권 속성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업자가 그 공사대금 못 받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임대차를 한다든지 해서 임대차를 통한 임차인을 통한 그 점유 매개 관계 이런 걸 통해서 간접 점유로서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돈을 줘야 될 채무자인 건축주한테 나 대신 그 점유해줘, 점유해줘라고 해서 그런 식의 간접 점유를 했다면 그것은 유치권의 성립 욕구인 점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유치권의 어떤 속성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점유를 공사 대금을 받을 사람이 점유를 꿰차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 돼야 유치권으로서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인데 돈을 줘야 될 사람한테 전적으로 점유를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그냥 점유 매개 관계로서만 남아있게 되면 그거는 옳은 점유가 아니다. 유치권자로서의 점유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게 이제 2008년도 대법원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19년 요 사건도 뭐 비슷한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간접 점유로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실무상으로 이제 점유라는 부분이 사실상 이제 이게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점유가 있냐 없냐, 또는 언제부터 있냐, 또 언제 소멸됐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참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뭐 결련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뭐 적용하고 대입하고 또 추론하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그 결련성 부분은 어떤 판단이 서는데 점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점유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무상 논란이 많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법원으로서는 구체적 타당성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점유라는 부분이 애매할 여지가 있으니까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서 너 점유가 없어서 유치권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점유가 있으니까 유치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반대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원이 생각하는 공평, 구체적 타당성에 맞춰서 결론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약간 점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유치권 실무에서는 이 여러 가지 이제 법원이 조정을 많이 하잖아요. 조정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그 조정이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점유라는 부분이 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양쪽 다 어느 정도 이제 판결로 갔을 때 그 결론에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도 양쪽을 설득함에 있어서 야, 점유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너 진다, 또는 점유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너가 진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 설득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원 입장에서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점유의 어떤 판단 이런 부분은 속성상 좀 추상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치권 성립이 이제 제한되는 점유 그래가지고요. 압류 이후에 성립된 점유 그래가지고 압류 이후에 개시된 점유에 기반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반해서 무효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압류 이후에 다른 채권자 앞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그런 행위도 압류 효력에 반하는 처분의 한 방편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은 민사집행법 83조 경매개시 결정,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92조 제3자와 압류 효력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 발생은
압류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점유 이전이 압류 이후에 된 경우, 이 경우도 당연히 무효이고, 또 반대인 경우 점유 성립은 압류 이전이지만 채권 발생이 변제기, 채권 발생 내지 변제기가 압류 이후인 경우도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2006년도 대법원 판결도 그런 취지입니다. 2009년도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와 유치권 성립과 관련해서요. 가압류와 유치권 성립 문제인데요. 자, 이게 압류,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무효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가압류 이후에 점유 넘겨받은 이런 경우라면 유치권이 인정되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가압류하고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가압류 부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1년 판결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이제 한참 이게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대법원 판례가 2011년에 났는데, 2011년 나기 전에는 학업심에서 막 엇갈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의 효력도 압류를 준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류의 처분금지효라고 하는 유치권 성립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 해석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게 2011년 대법원 판결로서 논란이 정리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하고 유치권 성립 제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게 아직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상의 압류 부분과 유치권 성립과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대법원 판례가 없는데, 위에서 소개시켜드린 그 가압류 부분, 그런 부분을 법리를 유추 적용해 보면은 그런 징수법상의 압류는 유치권 성립을 제한하기는 좀 힘들다. 다시 말하면 징수법상의 압류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그 유치권이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2년 사례는 유치권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의 상실, 점유를 성립요건,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면서 존속요건으로 하는 유치권의 특성상 점유 소멸되면 당연히 유치권도 소멸하게 되는 거죠. 328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대법원 판결도 약간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치권을 점유를 상실했느냐, 아니면 임시로 좀 누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임시로 뭔가를 보관하고 위탁하고 뭐 이런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무상으로는 이게 논란이 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판례들을 좀 자세히 살피시면서 이런 정도까지는 점유상실로 보지 않는 거구나, 아니면 이런 정도를 넘어서면 점유상실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감을 좀 익히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점유상실은 스스로 이렇게 상실한 자의에 의한 상실뿐 아니라 강제집행과 같은 타의에 의한 상실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경매 직후에 경매 받고 나서 인도명령을 통해서 일단 인도집행이 돼버리면 굉장히 이제 곤란한 처지가 되는 거죠. 곤란한 처지가. 그러면 이런 자기가 스스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강제집행을 통해서 적법한 점유상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유상실도 점유상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되냐?
나중에 어떤 재판을 하더라도 유치권 없음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 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판단하는데, 재판을 할 때 변론 종결 당시에는 이제 인도명령으로 집행이 이루어져 가지고 점유가 없는 상태가 있잖아요.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사건이 굉장히 실무상으로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점유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불법적인 점유 침탈, 그죠? 이 특히 이제 공사대금 채권 관련해서는 막 이렇게 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유치권 점유하고 있는데 그냥 상대방이 그냥 용역 쓰고 들어와가지고 뭐 짐을 빼내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불법적인 점유 침탈이 되는데, 이런 것 역시 마찬가지로 점유 상실이 일어나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점유회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유회수 청구권으로서 일정 기간 안에 회복이 된다면 그 유치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논리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 침탈자가 고의적으로 점유 회복을 방해해서 결국 점유 회복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유치권자가 또 보호될 수 있는 측면,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 192조, 그 다음에 점유 회수 관련된 204조, 그 다음에 2010년도 대법원 사건은 이제 이 점유 침탈, 이제 점유 회수 소송을 했는데, 이 점유 회수 소송도 제한이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침탈자가 점유하고 있으면은 점유회수 소송으로서 회수가 가능하지만 특별 승계인이 있다면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그 승계인이 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 그랬잖아요. 악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회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인 경우에는 회수가 안 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를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침탈자가 이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걸 벌인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사안이라면 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는 권리 남용이다, 신의치 기반이다, 이렇게 판단한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점유, 유치권자 점유는 불법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뭐 공평원칙에 반하죠. 그런 유치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그래서 320조 2항에 나와 있고요. 자,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불법 점유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 관련된 대법원 2004년도, 2011년도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방법원 2007년도, 대전고등법원 2004년도. 이것도 이제 이 대전고등법원 2004년도 이 판결도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 판결인데요. 이거 조금 특이한 사안이에요. 보시면은 그 유치권 공사가 일어났는데요. 공사를 했고, 그 건물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공사 대금도 못 받은 건 맞지만 이미 공사를 할 당시에 그 건물하고 대지에 아주 거액의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기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그 시가를 초과하는, 시가 육박하는 이런 상당한 그 선순위 뭔가 압류, 제한 물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공사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 대금을 못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유치권 행사한 이런 사례인데,
지금 법원이 결론적으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왜냐하면은 이런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가 곧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수급인이 공사에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까지 유치권 성립을 제한 없이 인정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 소유자하고 유치권사 사이에 묵시적 담합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고, 유치권 남용 이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시주의를 기초로 하는 담보법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뭐에 근거해서 했냐면 320조 2항 불법행위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치권자로서 공사를 들어가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거는 불법행위, 유치권의 점유가 불법이다 라고 이렇게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또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인정해 볼 법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논의도 있었죠.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금은 이 사안은 그 해당 부동산에 너무 과도한 저당권, 전세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뒤에 뭐 유치권이 불법 행위니 뭐 불법 점유니 또 신의칙 위반이니 이런 논리로 되지만, 그냥 뭐 일반적인 저당권, 그것까지 그런 고액의 금액까지 미치지 않는 일반적인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유치권 공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유치권은 적법하거든요.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대법원 판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저당권 이런 부분 뒤에 설정된 또 유치권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근저당권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유치권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인 상황에서 유치권을 한번 깨기 위해서 이게 건물 부동산의 시가하고 기존의 어떤 선순위, 압류, 담보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유치권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논리 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이제 그거를 포기하거나 간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